자, 현대실온 수강 신청한 여러분, 이거 뭐 어떻게 말을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현대실온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최지현 교수입니다. 오늘 화요일 밤이고요. 녹화를 지금 해놓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동영상 강의를 녹화를 해두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9월 1일 시점에 물론 이제 수강시청 변경 기간이 있긴 하지만 수강 신청한 학생이 이 강좌 개설 수강 학생 수에 미달되고 있기 때문에 강좌가 계속 유지가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 과목이 개설이 완료가 된 다음에 강의 계획서와 강의 내용에 대해서 개관하는 첫 번째 강의를 하고 그 다음 진행을 할까 아니면 뭐 미리 찍어둘까 그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금년 내가 이제 교무처장을 맡아서 되게 일이 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목을 교무처장은 이제 한 과목 3학점짜리 한 과목을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학기 4과목을 지금 맡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황으로 보자면 3학년 과목인 국어과 교사학습 방법론 과목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 현대실온이 여러분은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의 그 유일한 전공 세부 전공 유관 과목입니다. 제가 현대시 교육을 전공을 했고 현대시에 대한 공부를 제일 많이 했었던 상황에서 사실은 이 그 문학교육 쪽을 다른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고 현대시 이론 하나가 이제 나한테 주어져 있는 과목이긴 한데 이 과목을 폐강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하는 그 마음이 좀 편치는 않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또 한편에 생각해 보면은 여러 과목을 실제로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 고민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수강생 수가 좀 미달해서 이 과목이 유지가 될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상황은 상황이고 이 과목에서 뭘 다루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과목을 제대로 이수를 한다면 어떤 능력이 생길 것인가, 이 과목에 공부해야 될 내용들, 물론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이번 학기에 듣든 아니면 내년도에 다시 수강 신청해서 듣게 되든 아니면 뭐 독학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뭐 그와 관련된 간단한 안내 또는 소개를 좀 해줄 생각입니다. 다행히도 만약 이 과목이 유지가 되고 운영이 된다면 다음 강의에서는 조금 뒤늦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과목은 이제 전체적인 개관을 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들에 대한 준비를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시론이라고 하는 과목은 당연히 이제 현대시에 관련된 이론, 이걸 압축적으로 표현한 과목명이죠. 오랫동안 국어교육에서는 이 문화교육의 문제들을 굉장히 뜨거운 감자같이 여겨왔어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라고 하는 큰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국어교육이 언어 전체를 다루는 건 아니고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영역을 고려한다면 대부분이 언어를 통해서 교육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국어교육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문학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예술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언어적 구성물로서 언어적 의사소통이 하는 고유한 양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학교 교육에서는 이제 전자보다는 후자, 즉 언어적 의사소통의 특정한 양식으로서 문학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문학교육이 국어교육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렇기는 해도 우리 인류 역사상 문학이라고 하는 제도나 문화가 형성되어 왔을 때는 그게 국어교육의 범위 안에서만 존재할
기대를 가지고 또는 뭐 존재할 약속을 가지고 형성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국어 교육의 바깥 영역까지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본다면 이제 예술 교육 한쪽 극단에 이제 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의 행위가 있을 때 그 교육이 다루게 될 예술 작품으로서의 문학이 한쪽에 있고 다른 이제 한쪽에는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다양한 방식 중에 하나로서 관습화되어 있는 언어적 양식인 문학 교육이 있는 겁니다. 예, 문학 교육은 이 스펙트럼 안에 다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학교 교육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학생들이 학교 교육 과정 안에서 공부하는 범위는 주로 국어 교육이라고 하는 틀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런 의미 정도로만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이제 뭐 우리가 운영을 한다고 할 때 고등학생들이 보는 문학 교과서를 다루고 있는 문학 자습서, 특히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뭐 현대시 한 권, 뭐 현대소설 한 권 이런 식으로 묶어서 자습서들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여 편 정도 되는 현대시 작품들을 묶어가지고 만들고 있는 그런 자습서를 가지고 이 과목을 공부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교사로 살아가면서 직업적으로 다루게 되는 내용들의 큰 부담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또 한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럴 수는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습서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쉬는 시간에 학생 한 명이 여러분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거 어제 신문에서 또는 무슨 광고에서 또는 무슨 잡지나 아니면 서점에서 이런 작품을 봤는데 이 작품의 의미가 뭔가요?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답의 수위가 이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 그런 질문 속에는 국어교육이라고 하는 측면보다 국어교육이라는 그 범위보다 좀 더 넘어서 있는 분야에서의 교육적인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끝까지 간다면 예술교육적인 맥락 속에서 선생님이 이 작품의 예술성은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답을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저 끝에 있다면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갖추기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학생들은 기대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현대실험 공부할 때 나한테 기대하는 그 지점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호적인 언어라고 하는 건 기호의 한 종류인데요. 그 기호로서 그 언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뭐 시도 역시 기호로서 본다는 거잖아요. 하나의 기호의 체계로 되어 있는 그 시를 기호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보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작품의 예술성을 중심으로 해서 궁금한데 담당 교수인 최주연 교수에게 물어보고 싶다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시를 쓰는 거를 뭐 좋아하지만 티는 못 내고는 있지만 좋아하고 시를 쓸 때 어떻게 하면 시도 잘 쓸 것인가 이런 거 고민하기도 하지 않겠어요? 나는 등단한 적은 없지만 나 역시 시 쓰는 거 좋아하고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시에 대한 지식을 넘어선 부분에서 시를 또 쓸 수 있겠는가? 시에 대한 나의 체험이나 느낌들을 내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지식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이 나의 한쪽에 있어서의 관심사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과목이 다루는 부분이 아주 절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에서 본다면 뭐 우리 학교에는 없습니다만 다른 학교에 국어국문학과가 있을 때 국어국문학과에서 다루고 있는 현대실론하고 구분되는 지점이 동시에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시를 가르치고 배울 때 그 내용 수준을 넘어서는 부분에서 또 현대실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 미묘한 지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줄타기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뭐 그걸 아주 쉽게 설명한다면 고등학교 자습서 수준에서 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면서도 동시에 비평가들이
시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수준의 시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 그 정도도 기대할 수도 있다. 의무는 아니겠지만 아마 학생들은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은 그 사이에 어떤 부분들을 실제로는 뭐 실천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의 것을 만들어서 쌓아가긴 할 텐데, 그 어떤 측면에서 어떤 지점에서의 기대 또는 요구들을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다면 현대시에 대한 공부들은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목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 두 부분들을 다 다뤄야 되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목이 이게 한 과목이잖아요. 한 과목이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내용들을 이 과목에서 다 담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현대실용 과목을 운영했었던 것들을 좀 설명을 하면 사실 한 3년의 주기를 두고 가르치는 중점들을 좀씩 바꿔왔어요. 그러니까 작품론, 그러니까 시 작품들을 가급적 많이 다뤄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작품들을 좀 경험하고 이해하고 뭐 자습서 같은 거 눈 힐끗거리지 않더라도 독립적으로 읽고 분석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하는 작품론적인 맥락에서 현대시론을 다루는 해도 있었고, 또 시인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작품들을 다루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럽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작품론 중심으로 학기를 운영하면 학기 끝나고 나면 학생들의 반응은 뭐냐면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만족감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한 학기 동안 굉장히 고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도 동시에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작품들을 실제로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또 과제로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50편 이상 되는 작품들을 봐야 되는 건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 50편을 본다 하더라도 자습도 한 100편 들어가 있는 거에 절반밖에 못 보잖아요. 물론 이제 양은 적지만 깊이는 훨씬 더 깊은 측면에서 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작품들을 많이 보는데 제한이 있고 힘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 때문에 또 시라고 하는 것이 작품으로 텍스트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일종의 포즈나 제스처가 있단 말이에요. 포즈나 제스처가 있다는 거는 포즈라고 하는 건 뭐 우리가 공부를 실제로 하게 되면 좀 다르겠습니다만 마음의 자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고 스스로 어떠한 대상을 대했을 때 갖게 되는 마음가짐인데 시인은 시적인 대상을 대했을 때 일정한 포즈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뭐 이를테면은 내가 계곡에 있고 이쪽에서 쭉 넘어가야 되는데 외나무 다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럼 겁이 나죠. 겁이 나는 것은 포즈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저절로 마음속에서 갖게 되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인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지식을 갖고 있고 어떤 경험들을 했는가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그 사람에게 좀 고유하게 나타나는 그런 정신적 자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뭐 무인도에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운데서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한 사회 속에서 뭐 이게 편견이고 잘못된 인식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이제 현실적인 나를 얘기한다면 이제 남성이고 성인이고 아버지고 뭐 이런 존재로서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데 가족들 다 건너가게 해야 되는데 그런 책임감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고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뭐 우리 사회 속에서는 성인 남성, 가부장에 대해서 갖게 되는 어, 내적이거나 외적인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과 그 어, 경향성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누구에게 더 유리하냐 불리한 문제를 일단 떠나서 그러면 이제 그 가부장으로서의 권위를 누리고 권리를 갖는다는 측면 반대쪽엔 뭐가 있겠습니까? 그 무게를 견뎌야 되는 또 부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건너가게 해야 되는데 난 겁이 난단 말이에요. 그건 나의 포즈예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뭐 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겁이 있는 겁니다. 자신도 잘 없고. 그런데 다른 사람 또 가족들을 뭐 격려해서 건너게 해야 되는 그런 역할 같은 것들이, 의무 같은 것들이 나한테 있다라고 자각을 하고 있는 사회적 자아로서의 내가 또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 나는 이제 겁이 안 난 척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척하는 것을 우리가 포즈가 아니라 제스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 주체가, 한 사람이 어떤 상황이나 대상에 맞닥뜨렸을 때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자연스럽고 본성적인 어떤 특성들을 포즈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이제 표정 또는 자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의식하면서 사회적 자아로서, 사회적 존재로서 말하게 되는 것을, 대하게 되는 것을 제스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시를 볼 때 시 속에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뭐 여러분들은 그것을 시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서정적 주체 또는 서정적 자아 또는 뭐 화자 뭐 이런 등등의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을 텐데, 그 사람의 어떤 태도나 표정이나 자세나 뭐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럼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개별 텍스트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시인을 떠올리게 되고, 한 작품을 보더라도 이게 시인의 어떠한 모습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고 연결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한테는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계는 작품론 중심으로 보지만, 어떤 학계에는 작품론이 아니라 시인론 중심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시인론으로 보게 되면 대상의 수는 훨씬 줄긴 하겠죠. 그럼 한 30명 정도 시인을 보거나 한 20여 명 정도 시인을 봅니다. 주요한 시인들을 다루게 되는데, 앞에 작품론을 보는 것보다는 작품들을 더 많이 다룰 수는 있겠습니다만 덜 꼼꼼하게 다뤄요. 시인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연결을 하는 지점들이 좀 비중이 크니까. 그리고 이제 시사에서 좀 중요하고 비중이 있는, 같은 말이네요. 비중이 있는 그런 시인 중심으로 다루게 되니까, 반면에 뭐 작품 자체는 굉장히 볼만하고 가치가 있는 작품인데 그 비중의 측면에서 떨어져서 보지 못한 작품도 물론 나옵니다. 반면에 뭐 비중이 있는 시인 같은 경우라면 작품 수를 다 다루진 않더라도 시인론적인 이해를 통해서 그 시인의 작품, 또 다른 작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대했을 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맥락은 훨씬 더 넓어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또 다른 해 설정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시사로 시를 보는 방법을 사용을 하기는 해요. 시대별로,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이렇게 시사를 나누어서 각 시대별로 시가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있고, 왜 그런 흐름이 나왔고, 그런 흐름 속에서 대표적인 시들이 어떤 시들인가 또는 시인이 어떤 시인인가 보는 방식인 겁니다. 이거는 훨씬 더 설명력을 크게 갖는 건데 디테일은 상대적으로 좀 약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개별 작품들이, 예외적 작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50년대 시인이라고 다 6.25를 그 직접적인 시 속에서 반영하지는 않아요. 50년대 시인 가운데는 정말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순수한 자연이나 아니면 농촌, 뭐 보통 향토라고 얘기하는데, 또는 뭐 전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엔 존재하지 않는 뭐 전원의 얘기는 있었지만, 그런 그 유럽적인 정서들을 내면화해서 작품 세계를 만들었었던 시인들이 있거든요.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직접적으로 설명을 할 대상들은 물론 아니에요. 이런 시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작품들을 보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읽기, 보통 이제 하향식 읽기라고 얘기하는 그런 하향식 읽기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시를 읽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개별 작품을 읽을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반드시 그런 맥락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오독의 가능성도 물론 당연히 커지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지난 학기 같은 경우는 개념 중심으로 좀 봤습니다. 개념 중심으로 보면서 그 개념의 폭을 어느 정도로 다루냐에 따라서 조금씩 성격은 달라지는데, 원래 이번 학기에도 사실은 개념 중심으로 보려고 강의 계획서도 짰고 준비는 했었습니다. 근데 비대면 상황이 됐고 이제 우리가 강의를 지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부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요.
만약에 진행하게 된다면 비대면 상황 속에서 내가 강의를 녹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많은 제약들이 있는 겁니다. 강의실에서 내가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뭐 발표를 많이 시키지는 않습니다만 묻고 답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점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사전 녹화를 해두고 여러분에게 보게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좀 제약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번 학기에 원래 이제 진행하려고 했다고 하면은 개념 중심에다가 약간 작품론들을 거기에 껴가지고 진행할 생각이었다. 이게 이제 원래 의도였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과목이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뭘 봐야 되는가? 5가지를 내가 이제 만약 과목이 운영이 안 되면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파일을 보내줄 겁니다. 되면 안 보내주게 되겠죠. 안 되면 보내주게 될 건데 그 파일에 5가지 핵심적인 범주들을 다룰 겁니다. 내가 항상 그 개념과 범주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 알고 있죠. 나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의 체계들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하나를 개별적인 지식의 개별적인 사실들로 공부를 하는 거는 암기의 대상은 될지 모르겠지만 이해의 대상이 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항상 전체를 좀 얼개를 짜고 체계화시키고 구조화시켜서 그거를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개념이나 범주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현대시라고 하는 어떤 대상에 범주 체계가 있는 겁니다. 거기도 이제 범주가 여러 범주들이 있어서 그 범주에 체계가 있는 거예요. 전체의 틀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좀 5개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하면 큰 흐름에서는 텍스트라고 하는 하나의 범주가 있고 또 하나는 그 텍스트가 해석이 돼서 어떤 의미 구조를 갖는 그 단위들이 있어요. 그걸 작품이라고 부릅니다. 작품으로서의 범주가 있고 독자마다 그 작품들이 독자의 것이 반드시 되지는 않아요. 이를테면 내가 서점에 갔을 때 인문 분야에서 한쪽 칸을 보면 현대 시라고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 현대 시라고 돼 있는 분류는 내가 그 작품들을 개별 작품들을 읽든 안 읽든 간에 저긴 시가 있구나라고 이제 규정된 것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시라고 규정된 것들, 어떤 시라고 규정된 것들은 다 이미 작품인 겁니다. 내가 읽은 다음에 해석해서 만들어진 작품도 있고 내가 읽기 전에도 이미 다른 누군가에게 해석돼서 만들어진 작품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된 대상으로서의 작품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작품의 층위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 내가 그 작품을 읽을 때 어떤 상상적 체험을 하는가, 상상적 체험 속에서 어떤 세계가 나한테 펼쳐졌는가 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작품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작품 세계가 있어요. 이게 큰 3개의 분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와 작품과 작품 세계가 있고 이건 각각이 분석, 해석, 감상 또는 뭐 평가라고 하는 큰 범주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가장 텍스트라고 하는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는 시와 시 아닌 것들의 질적인 차이를 우리가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시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최소 자질, 적어도 이런 것들을 시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본질은 우리가 얘기 못하더라도 최소 자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리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운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의미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 리듬이라고 하는 범주가 이제 이 개념군이 있는 거예요. 범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시로 만들어질 때는 리듬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뭐 물론 이제 특정한 의미도 없이 리듬을 구축을 할 방법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를 읽을 때는 거기에 뭐가 결부가 되면 이미지가 결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듬과 이미지에 의해서 시의 기본적인 그 얼개가 짜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얼개를 만들어내는 건 시적 언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시적 언어는 뭐 동시에 여러 군데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작품에도 걸려 있고 또 작품 세계도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측면들을 다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건 따로 좀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해석된 대상이 되려면,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작품으로서 해석된 대상이 되려면 어, 의미가 이제 시적인 구조들로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시적인 구조들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은유나 상징과 같은 그런 개념들이 거기 결부가 됩니다. 비유법이 거기 결부가 됩니다. 물론 이제 비유법이라고 하는 게 그냥 분석의 대상인 텍스트적인 차원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해석적 대상이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비유나 상징, 비유법과 같은 것들은 뭐 한쪽 측면에서 본다면은 시적 언어에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시적 사유라고 하는 것에 더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둘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들을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작품 세계라고 하는 범주 속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은 서정적 주체, 화자, 청자, 뭐 이런 개념들이에요. 독자, 뭐 이런 개념들입니다. 이거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상과 해석과 평가 것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이제 시교육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이것들을 재해석해 보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5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뭐라고 했었죠? 운율과 이미지와 그 다음에 비유와 상징과 같은 시적인 언어 또는 시적 사유, 그 다음에 서정적 주체와 독자 또는 청자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교육이라고 하는 5개의 범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를 보게 될 건데, 뭐 이 중에서도 뭐 주로 앞부분에 있는 것들이 이제 세부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하겠죠. 이 부분에 대한 공부들을 여러분들이 사실은 학기 동안 해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열리지 않는다면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내년도 과목을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뭐 우리 미래의 일은 미리 얘기하지 말도록 합시다. 만약에 이 과목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 수강 신청한 여러분들하고 다른 방법으로도 공부를 할 수는 있으니까 그건 그때 생각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대략 이런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과목에서 뭘 다루려고 하는가 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얘기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이후로 보자고요. 거기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대실온의 최지연 교수였습니다.